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1910년대부터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1910년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했죠. 물론 그 전부터 차근차근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왔고요. 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식민 지배했는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통치를 하는지 먼저 보시면 되는데,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정책들을 일본이 펼치는지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일본에게 저항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지어 볼 수 있거든요. 먼저 1910년대를 보면 1910년대, 그러니까 이제 통치가 딱 시작됐겠지.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으니까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본이 1910년대에 우리나라를 통치한 방법을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름부터가 굉장히 무단 통치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게 통치를 했다는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헌병 경찰이라든지 뭐 조선 태양령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통치를 하게 된다. 그 이후에 1920년대엔 이제 통치 방법이 좀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저항을 하게 된다. 특히 그 저항을 확인한 게 바로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년대에는 조금 더 통치를 조금 완화한다. 그래서 이제 문화 통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너무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면 반발이 강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문화 통치 또한 우리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이제 또 30년대에 들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전쟁이 막 뛰어들어요. 뭐 중국이나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민족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민족을 말살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요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알아두면 일본이 어떤 방법으로 통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0년대는 무단 통치, 20년대는 문화 통치, 그 다음 30년대 이후엔 민족 말살 정책이다. 이 세 가지 흐름을 알아두면 훨씬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1910년대를 공부하니까 먼저 무단 통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는 일본이 자 이제 우리 조선을 빼앗은 다음에 어떻게 무단 통치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인들이 먼저 만든 기관이 뭐냐면요, 바로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자, 이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 기관은 뭐냐면 그러면 전에는 바로 통감부라는 게 있었어요. 통감부. 이 통감부의 초대 책임자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고,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에 안중근 선생님께서 쏴서 죽이잖아요. 그쵸? 바로 이 조선 총독부라는 걸 설치하고, 이 조선 총독부가 그러니까 각종 막강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법을 만드는 입법,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 그 다음에 각종 행정 일들을 하는 권한 및 군대까지 통솔하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갖는 이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돼요. 이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는 곳 어디에 설치하겠어? 자신들이 조선을 점령했다. 상징적인 걸 보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바로 경복궁 바로 앞에 지금의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인 이 광화문 바로 뒤편에다가 바로 이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 조선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이 조선 총독부를 이용해서 통치를 할 때 바로 무단 통치라고 했죠. 엄청 무서운 방법으로 통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 군인들의 경찰을 헌병이라고 불러요. 군대 내에서 경찰 역할이 필요할 거냐. 그래서 바로 이때를 바로 헌병 경찰 제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헌병 경찰이라는 말은 군인 경찰이라는 얘기잖아.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인들한테 엄청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헌병경찰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 헌병경찰은 조선인들한테 바로 어떤 권한까지 가지고 있냐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는 거야. 원래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체포하고 경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검사한테 보고하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 뭔가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헌병경찰들은 조선인들에게는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헌병경찰이 너 잘못이야 라고 판단을 하면 거기서 즉결 처분, 바로 그냥 처벌을 가해버린다 말이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어떤 법을 만드냐면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태형령 말 그대로 태형은 곤장 때리는 걸 태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조선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아.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태형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곤장을 만든 거야. 이거는 조선시대나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지. 이제 근대 국가가 되어가는 나라에서 곤장을 때린다.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범죄자가 잘못했다 해도 곤장 때린다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죠. 이런 것들을 여전히 조선인한테까지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 엉덩이를 때리는, 그렇지, 곤장 때리는 것. 그래서 한국인한테만 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온리 조선인한테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조선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칼을 차게 한다. 그 다음 뭐 제복을 입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교사들에게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1910년대에 있었던 문화통치는 굉장히 공포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종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데 이걸 바로 중추원이라고 해요. 이 중추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마치 조선인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입장과 다르니까 일본인이 조선인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 중에서도 뭔가 의견을 내는 인간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총독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그런 자문을 하는 기구지. 이게 바로 중추원이야. 그럼 여기 가서 일본인한테 결국 뭔가 조언을 하고 조선인을 지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겠어요? 대부분 우리나라를 배신하는 친일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친일 세력들을 또 키워놔야지 일본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나 조선인을 지배하는데 원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추원을 만들게 된다. 우리가 을사오적 저번에 한번 적어봤잖아. 그런 을사오적 같은 인간들이 전부 다 이 중추원에 들어가서 친일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뭐 이완용 같은 인물들이 되겠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나만 더 알아두면은 기본권들을 굉장히 제한할 수밖에 없죠. 기본권을 제한한다. 특히 뭐 조선인들은 집회라든지 뭐 시위라든지 당연히 이런 거 일본에게 집회나 시위 같은 거 할 수 없게 해놓고 특히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언론, 신문사 이런 것들을 결국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에 대한 뭐 불만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교육적인 것도 알아두면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자신들이 조선인들을 교육하겠다 라고 하면서 주로 교육령은 결국 뭐겠어요? 똑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교육, 뭐 더하기 빼기 글자 읽는 수준, 그 다음에 진짜로 기술만 배우는, 너무 똑똑하면 조선인들이 자기들한테 대들 거니까 이런 실험, 기술적인 교육만 시킨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려먹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그 다음 자기들이 부려먹으려면 결국 어떤 언어를 잘해야 돼? 일본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어를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보급하는데 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령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부려먹기 좋은 이런 교육들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배를 무단 통치를 해 나가고, 그 다음 또 하나,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경제적인 침탈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맞아요. 자, 정치적인 걸 봤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걸 한번 보자면,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걸 빼앗아야지 자신들이 식민지를 만드는 데 유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1910년대부터 바로 뭘 시작하냐면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바로 이 회사와 짬짬이를 하는 거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당연히 이 회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인들을 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아 간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증거, 본인의 땅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되지만 이제 야, 네가 이게 네 땅이면 신고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간 안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한다. 근데 솔직히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 신고가 안 된 땅은 전부 다 조선 총독부가 빼앗아 가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런 빼앗아 간 땅들은 결국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싼 값에 넘기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그런 싼 값에 얻어진 땅들을 일본인들에게 넘기면서 우리 조선 내의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경제 침탈을 할 수 있게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지. 자신들이 한 목적은 뭐 근대적인 토지제도 뭐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 목적은 돈을 확보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본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땅을 빼앗아 가는 것이니까, 말로는 뭐 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뭐 확립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거는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조선인들에게서 땅을 빼앗아가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결과로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고, 이 경작권,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권리 같은 건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계약제, 소작농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조선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당연히 이런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조선 총독부는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조선인한테 뺏은 땅을 일본인들한테 많이 넘겨줬겠죠. 특히 뭐 이럴 때 유리하게 땅을 많이 얻은 사람들, 동양척식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저런 친일파들도 굉장히 싼 값에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령이라고 하는 걸 세워요.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결국 조선인들은 결국 회사를 세우려면 뭐야?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회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 이런 민족 자본들은 돈을 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설립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1910년대에 바로 무단 통치, 그다음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개념 한번 확인해 보면 1910년대 일제는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무슨 경찰제도? 바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다. 무단 통치 시기에 일제는 조선 땡땡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에게만 적용했다. 바로 조선 무슨 령? 태형령. 조선인만 곤장 때리는 걸 했다. 알겠죠? 이런 게 바로 무단 통치. 조선인에게만 이런 불리한 정책을 했다. 인권을 무시하는. 그 다음 무단 통치 시기에 일제는 일반 관리와 교사에게도 제복을 입고 바로 뭘 차기했다? 칼. 맞아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땡땡땡땡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증가했다. 바로 무슨 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토지가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1910년대에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이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을 잘 알아둬야 되냐면,
일본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야, 너네 조선이라는 나라 얼마나 근대화적이지 못하고 후진 나라였냐? 응? 야, 우리가 1910년, 20년, 30년대에 너네 나라에다가 경찰 제도도 만들어주고 근대적인 사법 제도, 그 다음 근대적인 토지 제도, 근대적인 학교, 이런 것들 우리 일본이 세워준 거야. 그래서 너네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일본이 너네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근대화적인 국가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일본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조선인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뭐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 국가가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물론 뭐 일본 식민 지배 때 학교가 세워지고 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근대적인 토지 대장이나 이런 게 만들어진 건 사실이겠지만 뭐 철도도 솔직히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지. 하지만 과연 그런 게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준 건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냥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잘해줬다,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바로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